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양쪽이 공개한 회동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입니다. 최재형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늘 회동은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 대화의 70% 이상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대표에게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석했던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의 말 들어보시죠.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뿐만 아니라 북미 간, 북중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문제 이외의 주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주로 경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다걸기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제1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청와대는 초당적인 남북 정상회담 협조를 주로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내놓은 설명 어땠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은 다 하고 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곧 사퇴할 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식 원장은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는 그래 느꼈습니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서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철회와 지방선거에서의 중립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중단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동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 답을 듣기를 원한 것 같고. 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의 다양한 제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탄핵과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와해된 보수를 결집시키고 또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이번 영수회담을 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비난받은 일을 했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데리고 간 보조관까지 2배쯤 비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받았고 또 공식 일정 없이 며칠간 더 머물렀지만 그 사실도 이번에 국민 앞에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3월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물론 당시 보좌관 신분으로 동행한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일반석보다 가격이 2배인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한국거래소에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좌관이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일도 드물지만 비즈니스석 제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좌진이 비즈니스석을 할당받아서 출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공무 수행을 위한 2박 3일 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왕복 항공권 확인 결과 김 원장과 홍 행정관은 현지에 이틀을 더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 외유를 즐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원장의 셀프 기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빼내 기부했던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해선 1년 7개월 동안 8,5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립대 교수에게 1,0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주고 더미래연구소를 통해 500만 원을 기부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8천만 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다시 김 전 의원에게 인마이 포켓됐는지 반드시.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두게 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의 평균보다 도덕성이 떨어진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서면 입장문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국회의원 관행상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에 적용할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에 원칙과 기준을 정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안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제 식구 감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자던 적폐 그 자체임을. 청와대에 오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기 부리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야당은 부실 검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사퇴 여론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도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오늘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퇴 압박에도 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흘 전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치 후원금 사용해서 의혹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인정하십니까? 계속 거치는 계속 하시는 건지 그냥 어떠신지. 같은 시각 검찰은 김 원장의 출장비를 지급한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4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한 뒤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압수수색에 나서지만 이번처럼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강제 수사로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독 회담 소식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럿이 만났지만 1대1로 만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네, 자, 청와대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삭막하지는 않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자, 회동이 끝나고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다른 당도 부르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문 대통령 무슨 소리시냐 제일 야당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주고받은 대화 얘기인데 홍준표 대표는 내가 8가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임수정 차장 보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제 홍준표 대표 적폐 청산 그만하면 됐다. 우리 당 의원들 좀 그만 잡아가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66인데 24년 살면 90이다. 그럼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 아들 잡아놓고
거기다가 형잡아였고 부인잡아였고 꼭 그렇게 해야 오르냐.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듣기만 하고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 요새 뭐 일주일 내내 큰 뉴스를 네. 만들었었는데요. 리포트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내가 만나보니 집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홍준표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명철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사청문회 있을 때 내정 철회하는 말 아닙니까? 하다가 임명철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본 느낌 집에 보내는구나. 네. 네. 김기식 원장에 대한 논의 전체 긴 대화 중 1분 정도밖에 짧게 안 나눴다고 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단독 영수회담. 그만큼 그냥 만나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의제가 당연히 조율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네. 만약에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도대체 뭐냐 해석이 네. 분분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사퇴로 이해하겠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한국당이 회동을 조율한 것 어제 오후 3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시점에 왜 홍준표 대표를 따로 만나자고 했을까? 그동안 원했지만 안 해줬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당 지도부와 함께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논의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해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렀겠어요.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하자고 불렀는데. 네. 자, 문재인 대통령 1시간 20분 회담 중 40분간을 남북 정상회담 반대하지 마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선 이 김기식 원장 같은 이 국내 이슈보다 이 네. 정권의 명운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홍 대표,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갔을 때 회담 제안이 왔다. 그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은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제1야당인 그 한국당의 의견을 궁금해했고 청와대는 한국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미국에 빨리 전달해서 백악관에 좀 전하고 싶은 네. 뭐 그런 생각을 짐작케 하는 말이 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거 비판이 가장 고조에 올랐을 때거든요. 네. 안 받을 수는 없었을까? 그렇다면 왜 받았을까? 여기엔 설명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 네. 당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면서 주목을 확 끌었잖아요. 그렇죠. 자, 홍준표 대표 뮤넨 회담을 예시로 들면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고 네. 또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를 거론하면서 개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평소 막말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야권 후보는 나 홍준표다. 이런 네.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준 거거든요. 바른미래당, 대안 아니다. 보수 표심을 집결할 수 있다. 손해볼 수 없다. 손해볼 게 없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자, 첫 단독 영수회담이었지만 서로 네. 나중에 이제 발목을 담을 수 있는 합의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각자 서로 할 말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들어줄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회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에 있는 사람은 홍준표다 이렇게 이 틀이 잡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인데 속이 좀 상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배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2개가 공감을 많이 받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판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매크로 프로그램에 입력해놓고 614차례에 걸쳐 댓글의 추천수를 고의로 늘린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보수 세력이 댓글을 조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도 업무 방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적이나 미한 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정치적 배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악성 댓글 조작 피의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드러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면 야당은 조작의 배후까지 명명백백 밝히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빗대며 악성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조작과 거의 유사한 사례, 유사한 패턴. 악성 댓글 조작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근절시킬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실 것을. 댓글 조작 혐의 피의자 3명 모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드러나자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척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댓글을 조작하고 고발까지 하며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리석은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배후 세력은 없는지 수사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시한은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데요.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서로 연관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100가지가 넘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영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입 개편 시한은 크게 5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지,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부 종합평가와 수능 최저 기준 폐지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세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들 항목을 조합하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할 경우 수시와 정시 통합에 따라 2가지 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시 정시와 수시 비율에 따라 6개로 늘어나고, 다시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에 따라 12개의 변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항목만 서로 연결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시나리오들을 각각들을 다 나열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학교 분비 내신까지 집어넣으면 진짜 수만 가지도 나오겠지. 교육 현장은 앞으로 최소 넉 달 동안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던져놨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입시 정책과 관련된 학생들의 청원이 수백 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일부 청원은 벌써 10만 건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교육정책 대혼란, 정책사회부 김희태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뒤집고 미루고 숨고입니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지난 9개월간의 교육정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9개월을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무슨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까? 네, 먼저 그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고 몇 분 뒤 교육부 관료가 이 말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또 상대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조언안이 필요하다 하신 멘트를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해 7월이죠. 김 장관은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능 절대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자신의 말조차 뒤집었다가 교육부 공무원이 바로잡아 준 겁니다. 뭐 거의 10개월 전 얘기니까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불과 2달 전 영어 4등급을 맞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 사례가 있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2번이나 말했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다면 모르고 말을 뒤집었을 확률은 낮은 건가요? 네, 사실 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건 수능 절대평가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이죠. 12월에 기존 입장은 학생부 중시 수시를 전형을 확대하겠다. 근데 그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을 뒤집었고요. 또 한 부분은 학교 서열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점수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였는데 그제 서열화 불구하고 원점수제 고려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또 말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기억이 잘못돼서 말을 바꾼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미루고 숨기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김상곤 장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올해 3월부터 금지한다는 방침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3주 만에 시행을 1년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은 국민회의 같은 이런 부분의 의견의 뒤에 이 결과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뒤편에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의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키를 쥐고 방향을 끌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장관인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네, 저도 이런 점이 궁금해서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과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정책의 기준 지향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큰 소수의 주장에 너무 경도되거나. 네, 그리고 또 하나 100년대계 교육 정책 너무 조급하게 바꾸려 한다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교육 정책을 한순간에 바꾸려면 그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고요. 또 반발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 반발을 우리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국민들의 뜻이 이렇다. 이러니 정당화시키는 것 아닌지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이 뒤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김희태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겠죠. 탈북한 고위 외교관인 태용호 씨가 김정은을 비판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것을 국가정보원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재단 사무실입니다. 인권 세미나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보낸 안내 문자도 북한 탈출 최고위층 강연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태영호 전 북한공사. 하지만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좀 내밀 거라고 보시나요? 숨통이 접혀왔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행 단계를 시간을 길게 이제 잡고. 태전공사는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지만 국정원이 가로막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공식적으로. 국정원은 동선 노출 등 경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주최 측은 행사 준비 때부터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같은 민감한 제목을 달지 말라는 등 통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태전공사는 비공개 강연에서 작심한 듯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 3년 시간을 끌며 트럼프 임기가 끝나길 기다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앞두고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워싱턴 핵심부에서 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스타일의 차이겠죠. 이벤트를 중시하는 미국 대통령은 멋진 만남을 예상했고 또 성과를 내야 하는 국무장관 후보자는 환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Meetings are being set up right now between myself and Kim Jong-un. I think it'll be terrific. I think we'll go in with a lot of respect. 하지만 북미 회담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비핵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The president's judged that if the two of them, there'll be lots of work to do. No one is under any illusions that we will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the president's meeting. 다만 기존 태도와 달리 김정은 정권 교체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정 실장은 첫 상견례에 대해 유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과 우리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확보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논의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데 이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 반대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변. 청년 임대주택이 인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변 지역이 슬럼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집값도 내려가는 건 당연하지만 어른들은 술하면 뭐 여기 들어오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죠. 심해지고. 청년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전용 면적 17제곱미터 안팎의 소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빌려주는 사업.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32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반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우려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젊은 층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활력도 생기고 소비력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과거 임대주택과는 달리 주택가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이 인근에 들어선 경우 주택값이 건설 전에 비해 건설 후 약 8.8%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얼마 전 중국 제천 지역 대학생들이 비싼 방값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죠. 어제 서울에서도 기숙사 건립을 두고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마친 대학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기숙사는 혐오 시설이 아니다. 인근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근처에 원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매달 5, 60만 원짜리 자취방을 구하는 것 외엔 도리가 없습니다. 3학년 이상은 기숙사는 뽑질 않아가지고 저도 이쪽에 나와 살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여대도 부족한 기숙사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은 1,000이고 월세는 관리비 합쳐서 65요. 신축 건물이라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룸 주인들은 원룸 임대료가 대학교 기숙사 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 4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보다는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비싼 반값 전쟁을 치르는 청춘들로 대학가가 멍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옥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시한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돌연 여동생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항소장 효력이 있을까요?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6일부터 6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항소 절차를 설명해 왔는데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요.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항소 권한을 준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자매인 근영 씨도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선고를 인정한 게 된다고 아내는 바라본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박근영 전 이사장의 항소장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오늘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건물 8동을 태웠습니다. 이 공장이 처리하는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3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진아래 위에 불길 가까이 다가갔던 소방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강한 불길이 소방 차량에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여기 터지겠다. 밑에! 소방차 밑에! 와! 공장 안에 보관된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과 알코올에 불이 붙어 불길이 더욱 거셌습니다. 이 불로 화학물질 처리 공장 2개 동이 모조리 불에 탔고 인근 도금 공장 6개 동 일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천 화학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이처럼 공장은 큰 불로 상당수 무너져 내렸고 불이 난 지 5시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뜨겁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밖에를 봤더니 불이 나고 있었어요. 뒷건물에서 삽시간에 번졌죠, 그냥.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다쳤고 일반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에서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특수 가스 생산업체인 SK 머티리얼즈 공장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희뿌연 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밸브를 잠그려 애쓰지만 가스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반도체와 LCD 생산에 쓰이는 특수가스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6분쯤 6불화 텅스텐 가스 40kg가량이 누출됐습니다. 배관 내부에서 영하 30도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상온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얀 것들이 이제 가스 덩어리로 가야지 않을까. 6불화 텅스텐은 물과 만나면 맹독성 물질인 불산으로 변할 수 있고 들이마시면 호흡기가 크게 손상됩니다. 주민들은 사고 1시간 뒤에야 대피 문자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늦게 다 조치되고 나다주고 긴급 저걸 하더라고. 그래놓고는 동민들은 뭐가 터졌는지 몰라. 이 공장은 SK가 인수하기 전인 2012년과 2013년에도 3차례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가스 누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대한송유관공사 기름탱크에서는 경유가 유출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인근 하천은 물론이고 논까지 기름 범벅이 됐는데요. 확인하고 신고한 건 공사 측이 아니라 주민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물 웅덩이에 무지갯빛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농수로를 파내고 기름 섞인 물을 퍼올립니다. 기름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새나오자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기름 저장 탱크에서 경유 6만 8천 리터가 새나왔습니다.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새면 방호벽이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방호벽 밸브에 금이 가면서 기름 일부가 외부로 새나온 겁니다. 이 기름이 샌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관할구청에 신고가 됐는데 그 신고도 저 송유관 공사가 한 게 아니라 이 하천에서 기름띠를 본 주민이 직접 했습니다. 송유관 공사 측은 사람이 없어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합니다.
인력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동 조치를 좀 하느라고 좀 현장에 나가 있었던 부분이고, 공사 측은 논과 하천으로 흘러간 경유는 100리터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출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거기가 한 1000리터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성군은 송유관 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로 열기구 관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풍과 난기류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요. 열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합동조사단이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1차적으로 저희 열기구 장비 내에서는 큰 문제점은 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사고가 난 열기구는 밧줄을 묶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주는 강풍이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난기류가 잦습니다. 게다가 비행 지역은 송전탑 같은 위험 시설물이 많아 애초부터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비행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이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도 워낙 날씨가 구경도 다른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하늘에 뜨고 열풍 정도가 움직인다라는 건 허가만 해주고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탑승 인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됐고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바람을 일정 그러니까 초속 3나트 이하에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빠른 바람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열기구 75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곧 정식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에도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뿌리기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에 음료수를 뿌렸다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 글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사 결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 정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조 전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됐습니다. 갑들에게 당했을, 그렇게 가슴속에 피 멍들었을 우리 을들을 대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선 조 전무의 갑질 의혹을 담은 만행 리스트가 확산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4년 조 전 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SNS를 통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또다시 버려진 양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인천 남구의 빌라 옥상이 3.5톤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근처 오피스텔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곳에서 또다시 거대한 쓰레기장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주안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입니다. 옥상에 거대한 쓰레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사를 왔다며 밤새 쥐가 긁어대는 소리에 악몽까지 꾼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현장을 가봤는데요. 8가구가 사는 5층 빌라 건물 옥상에 이렇게 냉장고부터 식탁, 온갖 잡동사니가 벌어져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양만 2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민센터는 예전에 살던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몰래 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버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거기에 쌓아놓은 거죠. 이사 가면서 제대로 안 버리고.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빌라는 사유지라서 주민센터가 버린 사람을 단속할 권한도 처리할 명분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선 주민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옥상 쓰레기도 처리 비용은 모두 빌라 건물주가 냈는데요. 구청과 주민센터는 빌라에 사는 입주자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권유했지만 주민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종종 받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받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 50대 남성 황모 씨가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안부 인사를 하더니 대뜸 96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바로 갚아준다는 말에 황 씨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종 피싱 사기였습니다. 47살 A씨 일당은 SNS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인 척하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SNS 계정을 해킹한 뒤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신저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까지 겨우 2달 동안 19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8명을 한꺼번에 구속했는데요. 메신저로 송금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미국 하원 의장이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 폴 라이언, 올해 나이 48이고요. 앞날이 창창한 공화당의 차세대 정치인입니다. 정계 은퇴를 한 이유 간단했습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10선의 라이언 하원 의장이 밝힌 정계 은퇴 이유는 가족이었습니다. And I just don't want to be one of those people looking back at my life, thinking I spent more time with my kids, when I know if I spend another term, they will only know me as a weekend father. 16살 때 아버지를 여인 라이언 의장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3년 전 미국 역사상 124년 만에 40대 하원 의장 타이틀을 눈앞에 뒀을 때도 가족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This is a job where you were expected to be on the road about 100 days a year. Our kids are 10, 12, and 13, and I'm not going to do that. 28살에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뛰며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꼽혔던 라이언 의장.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의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m not there right now, but I think what is required is that we unify this party. 명실상부 간판 모금원이었던 라이언 의장의 갑작스런 정계 은퇴로 11월 중간 선거를 준비하던 공화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바람이 한결 잠잠해져서 어제보다는 활동하기 수월하셨죠. 지금 서울은 초속 1.4m의 바람이 불면서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9시 이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확대될 텐데요.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70, 충청과 남부는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 서울 등 중북부는 5에서 3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부쩍 싸늘해지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 11도, 대구가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 밑돌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고요.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회복하지만 쌀쌀함은 계속되겠고요.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상에도 강풍이 우려됩니다. 당장 내일만 해도 전해상의 물결이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텐데요. 계속해서 강풍 상황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